조금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아쟁 산종가 그거 했잖아요. 네.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천지의 조화를 이렇게 한대요.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조화를 이루듯이 그 인간관계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악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먼저 예를 먼저 얘기하고 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예라는 게 이렇게 명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차례를 정하고 규범을 정하고 분수를 정하고 그래서 굉장히 얘가 딱딱합니다. 얘가 딱딱한 거고 규범과 질서를 나타내는 게 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그 틈을 보충하는 게 이제 악인데 악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를 할 때 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예에서 악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에서 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널리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지금 이게 유교적인 거기 때문에 도대체가 유학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 이제 향교에서 그 유림들 할 때 그 유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가. 그 유라는 글자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그 다음에 그 뭐 유교, 유림, 유가, 유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유학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예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예가 또 다양하잖아요. 불교도 예가 있고 다 있어요. 불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무슨 뭐 도교 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교는 어떤 예법을 예를 하느냐. 그리고 예만 하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상화시켜가지고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례 같은 게 있어요. 관혼상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그건 이상하잖아요. 왜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친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장가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신랑이 이제 저기 그 신부집에 가서 몇 년 살다가 온다고요. 그런데 조선시대 와서는 친형만 딱 하고 데리고 들어와 살아요.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관례는 왜 지냈는지, 혼례는 왜 했는지.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결혼식을 왜 해요? 그 다음에 제례는 왜 그렇게 하고, 또 상례는 왜 가서 하는지,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왜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설명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예교 문화,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예의가 있으면 국가에도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의 예의와 가정의 예의가 충돌을 할 경우도 많거든요. 집안에서는 효를 제일 중시하지만 나라에서는 충을 중시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쉽게 그걸 하면서 동시에 그 예에 반영된 어떤 유교의 정신 그런 것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재미있게 그 예를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례를 좀 많이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정현 선생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좀 밤이 좀 깊었고요. 그리고 그 사방에서 지금 여기선 저기 이 소리가 녹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밖에서 사방에서는 이제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에 좀 딱딱한 주제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 이쪽에 이제 PPT가 이제 구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저기 성균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교 의례에 흐르는 인간 존중 정신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이제 100분 가량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앞에서 지금 이제 손세재 교수님께서
그 간단한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이제 그 원고를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밴드에도 이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밴드에도 아마 이 원고가 올라갈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략을 하면서 일반적인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솎아냈는데 여전히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로는 조금 더 간략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준비해드린 이 이제 원고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제 그 찬찬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나요? 예, 나오죠. 앞에서도 그 손세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세상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 철학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육아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변하는 것도 있죠. 그럼 이제 얘는 변하는 건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그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그 개념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개념이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부터 여기에 이어지는 다음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저랑 비슷해요. 예, 물론 저보다 이제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좋은 말이 아니죠. 예,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뜻이 이제 아주 천천히 죽인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예. 근데, 한 4, 5년 됐습니다. 4, 5년 전부터 젊은이들한테 능지처참이 뭐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언어의 유희인데요. 능지라는 말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예, 지능이 되죠. 그리고 처참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오른쪽에 이 글자도 처참입니다. 예, 이건 뭐예요? 아주 참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 열악하다, 형편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형편없다. 원래 첫자는 이제 슬프고 참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신조어로 만들어진 능지처참이라는 말은 지능이 아주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뭐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능지처참이라는 말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새로운 뜻의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또는 이 능지처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들이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요즘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내면서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예. 짤방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짤방. 이런 것들입니다. 딱 보면 어때요, 기분이? 예. 저 돌을 들고 있는 청년이 되게 분노에 찬 것처럼 보이죠? 예. 저건 화가 났다는 뜻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쓰는 짤방입니다. 짤방은 잘림 방지라는 뜻이고요.
뭐 그 기원을 따져본다면 뭐 유명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기분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아, 저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 곰도 춤을 추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움직이는 짤방을 움짤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능지처참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이제 신조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 들은 많이 쓰는 말이죠. 예. 이제 이런 걸 페이크라고 하는데 누군가의 얼굴을 여기에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좀 더 그 조롱하는 듯한 뭐 상황을 제게 이제 뭐 좀 풍자하고 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이렇게 저마다 자기들만의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그 전달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된 이제 그 변형된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당근이란 말 들어보셨죠? 본래 당근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이 호불호가 있죠. 당근 저도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익은 그 당근은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영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이제 좀 어른 입맛이라고 하죠. 좋아하는데 채소의 일종인 당근이라는 단어가 엉뚱한 단어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되게 오래된 얘기니까요. 그때 이제 당근이라는 말은 변형된 뜻으로는 당연하고 근거 있는 말이다. 이런 말로 이제 쓰입니다. 당근이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제가 고향도 이쪽이에요. 저도 고향이 이쪽인데 이쪽에서는 이런 이제 억양이라든가 표현들은 별로 없는데 경상도 지역에 가게 되면 그 당연하지라는 말을 당근이지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이제 당근이라는 그 엉뚱한 채소가 거기에 이렇게 이제 연루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당근을 좋아하는 이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이 있어요? 뭐 토끼도 있고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먹는 밥이다. 그래서 말밥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추세 중에 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옛날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이 내려갔나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대월동수. 여기 경상도라서 여기 경상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텐데, 대구 경북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여기 혹시 대구 경북이 고향이신 분? 예? 없어요. 예. 이 말을 들어보신 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자성어죠? 사자성어인데, 예, 대구백화점은 월요일 날 쉬고, 동아백화점은 수요일 날 쉰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욕탕이 쉬는 날이 있고요. 동네에서. 예. 그리고 또 뭐, 이발소가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이 쉬는 날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갔다가 이제 헛걸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노랫말 가사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뭐 미용실이나 뭐 이발소나 목욕탕을 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을 가려면 큰 게 마음을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그날 휴일이면 되게 허무하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대월동수.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헛걸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 어디를 가면 되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월요일 날은 동아백화점을 가면 돼요. 수요일 날은 대구백화점을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질 일은 없었습니다. 이 뭐 옛날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그건데요. 백화점이 지금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대구백화점은 월요일 날 쉽니다. 지금도. 근데 월요일마다 쉬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쉬어요. 근데 그게 월요일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동아백화점도 지금 월요일 날 쉽니다.
가끔씩 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없죠. 이건 이제 죽은 말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썼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는 말이죠. 조금 더 오래된 단어로 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삼모사죠. 조삼모사가 무슨 뜻이에요? 아침엔 3개, 저녁엔 4개. 모자가 저물 모자죠. 저녁이란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일화는 이제 전국시대에 나온 문헌에서 등장하는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그 원숭이를 키우던 아저씨라고 해가지고 원숭이 젖자를 써서 저공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침 뭐 그게 우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숭이랑 이 대화가 됐어요. 대화가 됐는데 그만큼 원숭이들하고 친했죠. 이 사람은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웠고요. 원숭이들한테 매일 먹을 걸 줬습니다. 물론 원숭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먹을 거를 챙겨 먹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저공이 주는 그 먹을 것은 상당히 별식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평소에는 아침에도 4개를 주고 저녁에도 4개의 도토리를 줬어요. 별식이죠. 근데 어려우니까 이걸 7개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한테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줄게. 어저께까지는 몇 개를 줬어요?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도 4개를 줬어요. 원숭이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공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좋아, 그럼 아침에 4개 줄게. 저녁엔 3개 준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그 이야기를 했던 시간이 아침이었나 봐요. 당장 나는 지금 아침에 4개를 주는 거죠. 어저께도 4개를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우선은 이제 타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조삼모사죠.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그 말을 쓸 때 어떤 상황을 두고 많이 얘기를 할까요? 그럼 저걸 조삼모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치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얄팍하게. 또 한 가지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다. 이럴 때도 조삼모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월동수라는 말은 사라졌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근데 한 10수년 전에 어떤 작가가 조삼모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2컷짜리 만화를 그려냅니다. 이게 이제 원류격인데요. 그 조삼모사라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2컷짜리 만화를 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먹이가 부족하니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해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 저공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 안 줄래. 이러고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꼬리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삼모사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삼모사가 얄팍한 속임수로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별 차이 없다라는 뜻. 이 2가지로 일반적으로 전용되어 왔었다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변한 거예요?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갑질이요? 뭐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앞에는 누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원숭이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근데 뒤로 가면 누가 큰 소리를 쳐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반전이라고 하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근데 조삼모사에서 역전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풍선이라고 하죠. 이 말풍선에 다른 말들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저마다 자기가 붙이고 싶은 말들을 끊임없이 붙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휴강이란 없다, 책 펴라, 수업하기 싫죠. 그러니까 쉬자고 하는데 레포트는 더 써오기 싫은 거예요. 숙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 첫 번째 제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이제 콘텐츠가 자꾸 재생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조삼모사라고 하는 그 주제어로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말풍선이 바뀌어가면서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긴 했습니다만, 한참 동안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던 이제 테마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삼모사의 세 번째 뜻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변화하는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 조삼모사가 전국시대의 이야기인데 좀 더 옛날 이야기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회사후소라는 말입니다. 회사후소. 예. 회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은 후자는 뒤란 뜻이고요. 소는 하얗단 뜻입니다. 흰 바탕. 예.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은 하얀 바탕이 먼저 마련된 뒤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 당시 이제 교과서로 공자가 활용했던 시란, 나중에 시경이 되죠. 시에 등장하는 이제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어떻게 여기서 회사후소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하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당시 노랫말입니다. 당시 전해지고 있는 노랫말의 가사예요. 노랫말의 가사에 이런 말이에요. 이쁜 웃음에 보조개가 있으며 아름다운 눈동자가 선명하다. 동양에서 미인,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묘사인데요. 미인을 특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명한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커야 되겠죠, 우선. 눈이 커야 되고요. 큰 눈에 검은 자와 흰 자위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사람을 미인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 대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흰 것으로서 채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노랫말 가사였습니다. 이 노랫말 가사는 사실 고증을 해보면은 신부 화장을 할 때 신부가 화장을 한 모습이 상당히 고왔던 것을 묘사한 대목이었어요. 근데 자하가 이 노랫말을 가지고 와서 공자에게 물어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물어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좀 바뀌어갑니다. 첫 번째는 자하는 신부 화장하는 모습을 묘사한 대목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걸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신부 화장과 그림 그리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본 거죠.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한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거죠. 이거 흰색으로 채색을 한다. 요 대목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랬더니 자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도 뒤겠네요? 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이 나오고요. 바탕이 하얀 것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예요? 하얀 바탕이 먼저고 그림 그리는 건 나중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자하가 뭐라고 다시 또 물어봐요. 얘도 뒤겠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흰 바탕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이 자하한테는 얘가 연상이 된 겁니다. 얘가 연상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뒤겠네요?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앞은 뭡니까? 얘가 뒤면 앞은 뭐예요? 그 흰바탕에 해당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흰바탕 대 그림 그리는 것 서로 대비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흰 바탕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엔 안 나와요. 여기엔 안 나와요. 근데 자하가 이 말을 자하가 공자에게 이 말을 던지니까 공자가 딱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느낀 거예요. 뭔가를 느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나를 일으키는 자는 상이 자하의 이름입니다. 예. 자하가 성이 복시고요. 이름이 상이에요. 복상인데, 예, 이제 이 사람의 자가 자하니까 자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이다.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나를, 이제 일깨워 준다는 말이거든요. 예. 나를 일깨워 준다는 것은 나의,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그 교학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하고 이제 드디어 시를 얘기할 수 있겠다. 시가 뭐예요? 그러면. 시는 우리가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난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래요? 달이 참 밝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달이 밝다고 나한테 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달이 밝다는 건 뭐예요? 당신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좋아요라는 말 대신 달이 밝네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시라는 겁니다. 근데 시라고 하는 건 그런 은유와 또 직유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숨겨 있는 뜻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공자가 보기에 이 자하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얘가 뒤라면, 얘가 그림 그리는 거라면 그 바탕에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가치를 꼽는다면 어떤 가치를 뽑을 수 있어요? 뭐 공자가 강조를 했고요. 그 이후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공자의 학문을, 공자의 사상을 재해석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예와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품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예는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예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하가 예도 뒤겠네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공자와 자하 사이에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배경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주제, 예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유교 문화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유교 의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되면서 성숙이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그리고 문화로 정착을 했던 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현대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판소리 하시고 또 그 국악 악기 아쟁을 연주하시던 분들과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같이 지켜봤는데 그 모습들 속에서 그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 전통 그 음악의 모습들을 잠깐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예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이건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인데요. 예. 다시 공자가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옆에 그 우리나라 말로 그 토를 안 달았는데요. 어렵지 않은 한자죠. 예. 백세가지입니다. 백세면은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죠. 백세면은 100 곱하기 30이니까 3000년 뒤를 말합니다. 3000년 뒤의 모습도 짐작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백세가지라는 말인데 그것과 관련이 된 논어의 한 구절, 이건 공자가 했던 말인데요. 밑에 이제 한자로 달아놨는데 그건 생략을 하겠고요.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에 기인하니 덜고 더한 바를 알 수 있다. 은나라는 주나라 이전의 왕조입니다. 대략 BC 21세기에서 16세기까지. 그리고 하나라는 대략 BC 21세기에서 16세기까지
아마도 중국에서 존재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왕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고증학적 발굴 자료는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문헌상에는 하나의 왕조로서 전송되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가 경전에도 나오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제에 기인하니 덜고도한 바를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자가 활동하기 이전에 하나라 왕조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은나라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거시적으로는 주나라 시대였어요. 공자는 주나라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나라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따지고 더하고 더한 것을 본다면 하나라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은나라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정신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그 뒤에 1000년, 2000년, 3000년의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 안에서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후대에 어떤 시대에 어느 문화, 어느 나라가 그것을 지켜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3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세 후가 되더라도 누군가 주나라를 계승한다면 비록 백세 후라 하더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얘기할 때 예만을 따로 떼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 안에 흐르는 기본적인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기 준비한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최초에 등장하는 것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고요. 예,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은나라 때의 문헌들인데 그 은나라 때의 문헌들 그리고 이제 주나라 때의 문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고증을 해본다면은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요게 이제 이건 설문해자입니다. 설문해자에 나와 있는 유자인데요. 갑골문에 나와 있는 유자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설문해자는 이제 은나라 한나라 때 만들어진 이제 일종의 사전입니다. 사전. 글자 사전이에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 인자잖아요. 예, 이게 사람 인자고요. 위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비우자예요. 비우는 비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또 요 밑에 있는 요거 우리가 이제 마리을 이자라고 하는 요 글자가 요건데요. 요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제 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물이 떨어지는데 손을 벌리고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젖겠죠. 손 씻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손을 언제 씻습니까? 요즘은 자주 씻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자주 씻는데 우리가 손을 씻을 때는 언제 씻느냐? 중요한 일을 할 때 씻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밥 먹는 때 손을 씻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옛날에 중요한 일들이 이제 그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글자 안에 종교적인 어떤 의례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 왕조에서는 종교의식을 담당하던 관리라는 의미로 유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목욕제계하는 모습, 목욕제계라기보단 그냥 정갈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지식인이라는 의미로 유라는 단어가 쓰이다가 주나라 왕조 때에는 관직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관직은 어떤 관직이에요? 의례를 관장하는 관직이 되겠죠. 종교적인 측면, 의례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유라는 단어였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양인이라는 의미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고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이 무엇냐라고 할 때에
이제 생산 노동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또 무언가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이제 누군가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유라고 하는 명칭은 논어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 논어에 등장하는 게 이제 군자유와 소인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군자는 말 그대로 도덕적 수양에 어느 정도 경지가 오르거나 또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 소인은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면 소인유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소인유의 유자는 일종의 이제 지식인이죠. 근데 그때의 지식인은 도덕적인 품성과는 거리가 먼 지식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도덕적 품성을 갖춘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좀 더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장르나 어떤 범위를 구분하기보다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간이면 가지고 있어야 될 보편적인 가치,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보편적 가치를 이제 그 시대의 언어로 이걸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한다면 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식화해내고, 그리고 그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시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식으로서 정형화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다? 이해하기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인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인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여러 가지 양상들, 그것을 예학이라고 표현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웃하고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남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것이냐, 남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했던 그런 이제 지식인이자 지배계층들을 통상 우리가 유라고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예자도 마찬가지로 종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이 글자요. 예. 우리가 보일시자라고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땅귀신 기자입니다. 예. 뭐 보일시자라고 풀이도 해요. 예. 여기서는 이게 땅귀신 기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풍년풍자인데, 요 풍년풍자도 여기 위에는 이 밑에 있는 요게 뭐예요? 그릇입니다. 예. 제기가 이제 다리가 길죠? 예. 제기예요. 제기 위에 요 곡자는 뭐냐? 음식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풍년이 들라고 그릇 위에다 음식을 올려놓고 뭐래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파자를 하게 되면, 글자를 쪼개어 보면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예의 의미가 뭐 이제 여기 제가 유인물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보편적 질서의 발현,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상대방과 나의 존중 방식, 예, 상대방을 존경하고 나도 존경하는 이런 방식의 표현들, 그러한 표현의 양상들을 정식화해낸 것이다.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은 규범과 제도로서 모든 것을 자르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죠. 어른과 아이를 나누고, 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그리고 임금과 신하를 구분하고, 친구와 친구의 역할을 서로에게 의무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예예요. 아까 이제 그 손세재 교수님께서도 그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엄격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자의 말이 아닙니다. 공자가 한 말은 아니에요. 유자라고, 저기 그 염유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유자, 예, 유자로 나오죠. 예, 유자. 예, 공자의 제자가 한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예의 작용은 조화로움을 귀중하게 여긴다. 선왕의 도는 이를 아름답게 여겨 크고 작은 일을 들을 때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마다 이를 따랐다. 예. 여기서 얘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조화. 조화는 뭐예요? 섞는 거죠. 예. 근데 얘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누면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얘는 섞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모순이 됩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면. 왜? 얘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조화가 필요하대요. 나누는 건데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네가 싫은데 네가 좋아.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얘기할 때는 얘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뭘 봤어요? 판소리를 듣고 국악 연주를 감상을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얘는요, 얘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악이 있어야 됩니다. 악이 뭐예요? 그게 섞는 겁니다. 조화로움이죠. 그래서 얘만 얘기하지 않고 얘 악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은 1분 단위 청소하는 날이다. 내일은 2분 단위 청소해라. 그럼 1분 단은 청소하고 2분 단은 가는 거죠. 다음 날은 이제 1분 단은 가고 2분 단위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얘예요. 근데 또 1분 단에 내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나는 2분 단인데 내 친구가 1분 단이에요. 근데 얘랑 같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얘를 지켜야 돼. 잘 가. 나 먼저 갈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더 도와줄게. 그리고 나는 2분 단인데 그냥 1분 단 할 때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고맙죠. 그럼 그 친구는 또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빠이빠이 난 간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게 얘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이 하는 일 따로 있고 신하가 하는 일 따로 있다. 나는 신하니까 네 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삐걱댈 수 있는 걸 어떻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식의 어떤 문장들이 조금 더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지루하시죠? 많이 지루하실 텐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감사합니다.